지난 시간 수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이 ISLM 모형 아니면 먼델 플리밍 모형 또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뭐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다. 충격이라는 것이 이제 뭐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죠. 뭐 그런 경우에 그 변화가 뭐 좋은 변화라면 좋지만 이제 나쁜 변화, 경기를 나쁘게 한다든지 실업률을 높이는 그런 충격이 발생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책으로 대응을 하죠. 정책으로 대응을 하는데 소위 거시경제학을 만든 케인즈의 이 케인즈 경제학의 제일 요체가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재정 정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재정정책의 높은 성수 효과를 봤습니다. 성수 효과를 봤죠.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정책에 대한 뭐랄까 합리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책이 왜 쓸 수 있는지, 정책을 왜 써야 되는지라는 것에 대한 논리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복기를 해본다 그러면 그 정책의 그 논리, 효과에 대한 주장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약해진 것이 제일 처음에 국민경제순환 모형에서의 이제 재정정책을 먼저 보면 국민경제순환 모형에서 보면 굉장히 성수가 높았지만 ISLM 모형을 본다 그러면 즉 화폐시장에서의 균형까지 같이 고려한 ISLM 모형 균형에서 본다 그러면 밀어넣기 효과만큼 성수 효과가 줄어들게 되죠. 그 이야기는 성수 효과가 그만큼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나라가 개방 경제라 그러면 먼델 플레밍 모형으로 와버리면 먼델 플레밍 모형 즉 그 나라가 소국 개방 경제라 그러면 그때는 효과가 전혀 없어집니다. 즉 재정정책은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죠.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재정정책은 거의 그 재정정책의 뭐랄까 실탄이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수입제나 외국으로 유출되는 식으로 효과가 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뭐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결국은 국가 부채가 쌓입니다. 국가 부채가 쌓이면서도 효과는 거의 없어지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재정정책을 주정책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 재정정책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아주 이제 이건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낮죠. 액수가 그 빚을 내더라도 낼 수 있는 규모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주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조금 했는 겁니다. 했는 건데, 그리고 그마저 효과도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 경제학적인 평가입니다. 평가고. 그 이야기는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효과도 별로 없고, 결국은 국가 부채만 더 키우고, 후대에 빚만 더 물려주는 그런 정책이다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적인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맞은편에 있는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융정책이라고 하죠. 금융정책이라고 하는데 금융정책 또는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사실 재정정책보다는 더 효과적입니다.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들이 대부분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대응합니다. 중앙은행이 소위 정책금리를 조정한다라는 이야기는 정책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통화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걸로서 대부분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의 예를 든다 그러면 대통령이라 그러지만 페드 의장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칭. 그 이야기는 경제에 대한 소위 뭐랄까 정책권은 뭐 대통령보다는 페드 의장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더 크고 그게 이제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다. 라고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는 더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또한, 재정정책은 국가 부채를 낳게 되는데, 통화정책은 그걸 그래도 안 만든다.
또 다른 장점은 있는 거죠. 그래서 통화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나 통화정책도 그렇게 만능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만능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통화정책이 왜 효과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이자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통화량을 늘려가 이자율이 낮아지는, 그래서 투자가 늘어나는 경제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도 없고, 낮춘다고 해가지고 투자가 반응을 안 하는 상태라 그러면 그때는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과하게 공급돼 가지고 유동성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돈의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 이야기는 통화량을 더 늘려봐야 이자율이 더 안 낮아지는 경우죠. 그러면 그때는 통화정책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작동을 안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그런 상태라 그러면 통화정책마저도 작동을 안 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에 작동을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올해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보면 한 10년 이상, 한 15년 정도, 10년 이상 지금 전 세계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정책의 그 뭐랄까 이 마약에 중독됐다라는 평가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뭔가 하면 정책 당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대통령도 그렇고 항상 뭔가 하면 경제에 대해 가지고 경제는 좋은 걸로 이끌어가는 걸 원하는데 문제는 단기 효과 위주로 가는 거죠. 단기적으로 일단 무조건 좋게 하라 그러면 뭐 온갖 정책을 다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단기 효과가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은 장기적인 효과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이런 이제 약을 쓸 때도 그런 이야기 하죠. 강한 약을 쓰는 의사가 이제 명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강한 약을 써버리면 당장 빨리 듣죠. 그게 이제 소위 페니실린 오남용의 원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페니실린을 많이 쓰면 일단 그게 그런 약이 이제 강한 약이죠. 많이 쓰게 되면 일단 뭐 감기 들린 사람한테도 페니실린 써버리면 금방 낫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병 걸렸을 때는 이제 사람이 인체가 그 약에 적응이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이제 약이 안 먹는 거죠.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그런 상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과잉 유동성에 너무 적응돼 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유동성이 넘친 상태에서 더 뭔가 하면 정책을 해야 될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더 하다 보니까 지금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정책이 없을 지경까지 빠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뭐 한 20년 전하고 이제 비교해 본다 그러면 그래도 재정정책보다는 훨씬 더 작동 가능한 정책이고 비용이 낮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쓰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안 듣는 지경이 이르렀다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정책도 비용이 없냐 그러면 비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통화정책의 궁극적 비용은 인플레이션입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돈을 더 공급하는 거죠. 그래가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뭐 투자를 늘렸다. 만약에 그게 그 채널이 작동하는 상태라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부양 효과가 있지만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돈을 더 공급했다 그러면 결국은 장기로 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라는 것이 사실 뭔가 하면 재정 정책을 하면 부채가 쌓인다라는 것이 남는 거지만 통화 정책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남는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한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인플레이션 텍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가가 10% 오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10%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전 국민한테 GDP의 10%, 그 10%만큼의 세금을 걷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담세율이, 그러니까 GDP 대비 세금이
세금 부담하는 것이 GDP 대비 한 15% 정도입니다. 15%. 15%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뭐 이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15%만 발생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세금을 배로 걷어놓는 그런 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당장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통화정책에 대해서, 통화정책도 이제 뭐 비용이 없는 정책이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통화정책의 결과로 이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정책으로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 가지고 통화 공급을 늘려가지고 효과를 볼 수는 있죠. 그런데 효과를 보고 난 뒤에 정상화됐을 경우에 다시 회수를 한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시에 더 추가로 발행했던 돈을 정상화되고 난 뒤에 회수를 해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그 추가 발행이 없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하죠. 그러면 비용 없는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안 따른다 그러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용을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회수가 쉽냐 그러면 그 회수가 쉽지가 않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죠. 이제 문제가 사안이 끝났다 그래가지고 회수를 한다라는 것이 사안이 끝나가지고 경제가 정상화됐다. 그래서 회수를 하려고 그러면 회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금융정책이 효과가 있으면 그게 뭐 GDP를 1%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그 액수만큼 다시 회수한다 그러면 그 회수 과정에서 GDP를 1% 낮추는 효과가 또 발생하는 거죠. 그거는 대칭입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화 공급을 늘린 것을 회수하기는 쉽지가 않다.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요즘같이 뭔가 하면 엄청난 규모로 통화 공급을 늘려놨는데 이걸 다음에 이제 정상화될 경우에 순탄하게 회수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회의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뭔가 하면 장기 채권 이자율이 오르는 이제 그런 이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죠.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는, 경제학자들은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죠? 장기적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고, 당연히. 단기적으로마저 효과가 조금 있을지 없을지, 있더라도 나중에 비용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봐가지고는 굳이 정책을 써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많지만, 그러나 뭐 이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또한 이제 통치 과정이고, 또한 뭔가 뭐 국가란 존재 뭐 이유 자체가 되기 때문에 뭐 쓸 수는 있는 겁니다. 자, 경제학적인 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14장은 이제 이 모형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총금급과 인플레이션 및 실험의 단기적 상충 관계. 즉,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총금급 모형에 대해서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실험의 단기적 상충 관계. 이미 여러분 아는 내용이죠. 필립스 커브 관계를 봅니다. 총금급에 대해서 보는 것은 소위 우리가 본 단기 총금급 곡선을 조금 더 일반화시키는 모형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DAS 모형에서 총금급은 장기 총금급은 수직이었죠. 수직선. 그러니까 Y바가 장기 총공급이다. 근데 단기 총공급은 수평선이었습니다. 그냥 물가 수준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변하지 않는 상태다. 그러니까 그냥 수평선입니다. 뭐 공급 곡선이라기보다는 그냥 물가가 변하지 않는 상태다. 라는 그런 가정을 그대로 썼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더 일반화시켜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일반화된 공급 곡선.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으로 일반화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보죠. 그래서 생산량은 단기적으로 물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두 가지 총공급 모형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단기 총공급 곡선이죠. 그 다음에 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필립스 커브 관계를 볼 겁니다. 자, 오늘은 앞에 총공급만 봅니다. 이 총공급은 이제 불완전 정부 모형과 비신축적 가격 모형, 이 두 모형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비용 상승 인플레, 수요 견인 인플레, 이력 현상, 이건 다 다음 시간에 볼 거고, 자연유 가설,
적응적 기대, 필립스 곡선, 뭐 합리적 기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필립스 커브 관계 이야기입니다. 자, 앞장에서 가격 P 또는 물가죠, 그죠? 물가 P가 단기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그게 단기의 가정이었죠. 가정인데.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이야기를, 그 가정 가지고 뭔가 하면 그냥 이거 가정 자체가 공급 곡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SRAS, 단기 총공급 곡선은 스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 총공급에 관해서 널리 알려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형에 대해서 증명해서 본 겁니다. 비신축적 가격 모형과 불안정 정보 모형. 자, 이 두 모형에 대해서 보는데, 사실은 이제 두 모형을 로직은 다르지만 결국은 최종적인 형태의 수식 형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형태가 되는 이 두 모형을 보겠습니다. 자, 두 모형 다 결국은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 y는 y바 더하기 알파 p 빼기 2p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 이야기는 y 공급이기 때문에 공급 양을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공급은 이 수평선에 있는 ADAS 모형에서 수평선에 있는 y가 바로 공급입니다. 공급 양이죠, 그죠? 공급이고 공급 양을 나타내죠. 그 y. 그게 바로 생산량이죠. 이 y가 그러니까 이게 공급 곡선입니다. 이 공급 곡선이 상수 y바. 그 이야기는 장기적으로는 y바 전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장기적으로는 y. 이게 소위 이제 앵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닷 역할을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y바고,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2항이 있다. 알파 곱하기 p 빼기 2p.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부분은 뭐냐? 물가의 차이입니다. 실제 물가하고 기대 물가의 차이다. P는 실제 물가 수준이고, 이 P는 기대 물가 수준. 기대 물가라는 것이 뭐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가지고 기대 물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는 것보다는 실제 사람들이 지금 물가가 어떻게 기대가 행동했는 결과의 물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 지금 현재 물가가 다르다고 아면서도 뭔가 하면 사람들이 현재 물가가 얼마라고 행동했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가가 높으면 기업들은 더 많이 물건 만들어가지고 돈 더 벌려고 하겠죠. 물가가 떨어지면 뭐 이제 뭐 손해보고라도 그러니까 조금 낮은 가격이라도 물건 할인해라서 팔죠. 이제 그런 식의 물가다는 거죠. 이 차이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작용된다. 그 이야기는 자, 이 y가 y바에서 벗어나는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의해 결정되느냐, 이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y가 y바보다 클 때는 P가 이 P보다 높을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실제 물가보다 기대 물가가 더 낮을 경우에 물가가 높은지를 모르고 그냥 물건을 계속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높은지 모르고 뭔가 하면 물가가 높은지 모르고 그냥 낮은 물가 수준으로 생각해가지고 행동을 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Y가 Y바보다 크다. 제일 쉬운 예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임금 같은 경우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임금이 뭔가 하면 물가가 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물가 오른 걸 모른다 그러면 임금을 그만큼 더 높이 달라고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임금 협상에서는 물가만큼 올려준다는 것이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게 이제 그 물가만큼 올려준다는 것은 실질 임금을 보장한다라는 거죠. 임금을 안 깎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깎는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은 뭔가 물가만큼 올려주는 것이 기본인데 그 오른 물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뭔가 하면 그만큼 또 임금이 안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임금이 떨어진 겁니다. 임금이 떨어지면 기업들은 훨씬 더 이 고용 비용이 낮으니까 더 많이 고용하게 되고 생산량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Y가 Y바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P가 P보다 낮다라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의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면서도 뭔가 하면 계약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는 과거의 낮은 물가 예상으로 체결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유지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P보다 EP가 낮기 때문에 Y가 더 크다.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착각이랄까, 아니면 뭔가 하면 사람들의 어떤 뭐 전략적인 행동, 아니면 뭐 제도적인 제약, 뭐 이런 이유 때문에 Y가 Y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다 뭔가 하면 그 차이, 그 모든 것은 물가에 대한, 물가가 뭔가 물가 수준을 제대로 반영 못하기 때문에 Y가 Y보다 더 클 수 있는 겁니다. 뭐 실질적으로도 정책 효과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책 효과가 나오는 것은, 재정정책 같은 경우도 효과가 나오는 것은, 그 뭐 어쨌든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죠. 통화정책도 효과가 나온 것은 돈을 더 늘리게 되면 그만큼 결국은 뭔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걸 반영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뭔가 하면 더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낮은 그 임금으로 고용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의 이 모형,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단기 총공급 모형입니다. 총공급 모형의 제일 큰 특징이라는 것은 P하고 Y, 그리고 물론 당연히 여기서 이 알파 값은 양수입니다. P하고 Y 관계는 소위 우상향 관계다. 라는 거죠. 즉,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 그러면 Y와 P는 양의 관계에 있다. 그렇다 그러면 단기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우자가 빠졌네요. 우상향.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겠죠.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울 두 가지 모형 다 이런 형태의 총공급 곡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모형을 하나씩 배워봅시다. 첫 번째, 비신축적 가격 모형.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P에 대한 기대치가 P하고 동일하지 않다. 다르다. 차이가 난다. 격차가 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하는 이유는 뭐 가격 자체가 비신축적이다. 라는 거죠. 가격이 왜 그래 비신축적이냐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이유를 대보면 첫 번째는 계약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아까 이야기했죠.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일반적으로 통상 매년 계약합니다. 매년. 그 이야기는 1년 내에 중간에 임금 계약이 갱신되는 일은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내에 어떤 충격이 발생했는데도 임금이 반영이 안 됐다. 그건 안 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물론 이제 임단협약을 하는 그 캘린더 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업체마다 다를지 몰라도 그런 계약 때문에 일단 임금이라는 것이 1년 동안은 경제적이다. 비신축적이다. 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과 고객 간의 계약. 그것도 대부분 뭔가 하면 1년 이상의 계약입니다. 최소한 1년이고 아니면 대부분 1년 이상 계약이죠. 특히 뭔가 하면 생산업자들끼리 계약은 대부분 다 1년 이상입니다. 납품 관계에서도 1년 이상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항상 신축적으로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신축적이다. 왜 장기 계약을 하느냐? 그때그때마다 바꾸지. 그런데 이제 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가격 조정에 따른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씩 가격 조정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따르죠. 그런 걸 우리가 총칭 메뉴 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맨큐가 이제 제시한 개념입니다. 개념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 이 개념이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된 개념은 아니지만, 이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비합리적이라서 가격이 비신축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 행동을 하는데 또 비신축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행동에는 비용과 편익을 따지니까. 비용이 없다 그러면 항상 뭔가 하면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가격 조정에는 비용이 따른다 하는 거죠. 그럼 그 비용이란 것은 이제 여러 종류의 비용이 있죠. 우리가 메뉴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식당에서 가격을 바꾸게 되면 메뉴판을 새로 인쇄해야 된다. 그래서 메뉴 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상징적인 것이고, 이제 그 상징적인 것에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죠. 일단 첫째로 뭔가 하면 뭐 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따른 여러 정보 비용이 따릅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그 다음에 뭐 부품별로 아니면 각 원자재별로 중간재별로 아니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부자재별로 얼마나 올랐는지 그걸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각 내 메뉴의 가격을 얼마로 조정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 판단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가격을 조정하고 나면 굉장한 또 뭐 어떤 이 가격을 올리게 되면 고객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싫어하기 때문에 사전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양해도 구하고 광고도 하고 뭐 온갖 걸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격을 조정하게 되면 또 상대 가격이 변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품 구성을 또 바꾸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 등등 온갖 비용이 다 발생합니다. 정보 비용,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생산 과정의 조정 비용, 그 모든 비용을 다 총칭해 가지고 우리가 메뉴 비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비신축적인 것이 비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비용 대비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신축적이다. 그 다음 또한 기업들은 가격을 자주 변경시킴으로써 고객들을 귀찮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격을 올리면 고객들이 화를 내죠.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뭔가 하면 이 여러 번 조정해야 되는데 참고 참아가지고 쌓이면 한 번, 오랫동안 한 번, 여러 번 만에 한 번 정도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최근에 뭐 이런 이야기 하죠. 팥값, 대파값이 뭔가 하면 2배, 3배 올랐다. 그래서 뭔가 하면 파절이를 안 내주더라. 라는 이야기 하죠. 고깃집에 가면 파절이가 쑥 양이 준다든지 없어진 집들이 있습니다. 파절이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삼겹살 1인분 가격을 더 받는다. 그러면 또 당장 이 고객들이 또 고객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파절이 가격이 올랐다 그래도 당장 그걸 반영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당장 반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이고 그건 잘못된 행동이죠. 왜냐하면 파절이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뭐 고려는 해볼 만한 문제지만, 파절이 가격, 파 가격이란 것이 지금 지난 겨울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오른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슬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봄파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면서 지금 점점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몇 달 기다리면 다 원위치 가는 겁니다. 몇 달 기다리면 원위치 가는데 그 파 가격 올렸다고 해가지고 뭐 물론 이제 파전 같은 거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용이 크죠. 큰 부담을 차지하는데 당장 그거를 변화시켰다가는 고객만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불성사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비신축적이더라. 합리적인 행동으로 비신축적이다. 자, 그게 이제 비신축적인 원인입니다. 원인이면 이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모형으로 이제 바꿔봅니다. 모형으로 모형화를 해가지고 앞에서 본 그런 식의 총공급 곡선이 나오도록 우리가 한번 유도를 해봅니다. 즉, 자, 이런 이제 현상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이걸 일반적인 가정을 하죠. 가정을 하는데, 먼저 이제 모형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가정은 일단 기업들은 스스로 자기 상품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한다라고 가정하죠. 이건 뭐 다 상식적인 거죠. 그 이야기는 독점적 경쟁 경우처럼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완전 경쟁이라 그러면 사실은 그 생산자는 프라이스 테이크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 그러면 거기는 뭔가 하면 내가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독점적 경쟁 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식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독점적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기가 가격을 조금은 조정할 수 있는 뭐 가게마다 다 또 물건이 다르니까요. 다르다는 게 품질이 다를 수 있고 아니면 위치하고 있는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고객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요인 때문에 다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상품 가격을 결정한다. 자, 이런 경우에 개별 기업이 희망하는 가격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P가 개별 기업이 희망하는 가격인데 이 가격은 P, 물가 수준, 대문자 P입니다. 이거는. 개별 기업 희망 가격은 소문자 P고 이 P는 대문자 P, 현재 그 나라의 물가 수준입니다. 물가 수준에다가 그 다음에 A 곱하기 알파 곱하기 Y 빼기 Y바, 이거는 소위 GDP 갭이라고 이야기하죠. GDP 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수준이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Y바에서의 격차.
현재 Y가 Y/X의 격차. 이 격차가 양수라 그러면 현재는 경기 호황이고, 호황이나 과열이고, 이 부분이 음수라 그러면 경기는 불황이죠. 불황이고 실업률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물가가 가격 수준을 다르게 하는 거죠. 호황이다 그러면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잘 팔리니까. 잘 팔리면 더 받는 겁니다. 더 받아도 가격을 올리더라도 손님이 계속 지금 더 넘치게 오는 거죠. 그러면 더 받아도 충분히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불황이다 그러면 Y가 Y보다 낮다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죠. 안 팔리니까 정상적인 가격보다도 더 할인해가지고 할인해야지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물가 수준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기에 따라 가지고 가격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들의 가격 행동입니다. 여기서 알파는 당연히 0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의 기업을 봅니다. 기업들이 가격에 따라 가지고 물가에 따라서 이 긴밀하게, 그러니까 신축적으로 변하는 기업이 있고, 아니면 그거 신축적이지 않은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가격 타겟성이 다른 거죠. 신축적인 가격을 지닌 기업들은 지금 설명한 대로 이런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가 수준에 주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내 가격을 조정하겠죠. 그러나 비신축적인 가격을 지닌 기업들은 미래의 P와 Y를 알지 못한 채 다음과 같은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죠. 20년 동안 30년 동안 칼국수 가격 그냥 2,000원만 받았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오죠. 예, 전형적인 그냥 비신축적인 가격을 가진 사람들, 가진 그런 이제 가게한 사람입니다. 비신축적인 이유 자체가 그게 비합리적이다 그런 타기보다는 나름대로 철학일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이 가격에 이걸 파겠다라는 고집이 있고 철학이 있고, 또한 그게 뭔가 하면 또한 영업 전략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비신축적인 가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물가 그 가격은 기대 가격에다가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P를 잘 모르죠. 잘 파악을 못하니까 그냥 EP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기대 가격으로 생각하는데, 자, 이런 사람에서 뭔가 하면 대부분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EY가 EY바하고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사람이 그렇죠. EY는 결국은 EY바입니다. Y에 대한 기대치. 그거는 장기 Y가 뭐냐? 장기 Y는 Y바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Y의 기대치는 이거하고는 차이가 안 나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비신축적인 가격을 가진 기업들의 가격은 그냥 EP입니다. 요거하고 여기 같다 그러면 요건 0이죠. 0이 되가 없어집니다. 이 양이 없어지고 그냥 P는 E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신축적인 가격의 기업들의 생산량은 자연률과 같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P는 EP가 됩니다. P는 EP가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런 타입의 기업이 있고, 신축적인 가격 조정을 하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 비신축적인 가격 조정을 하는 이런 타입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두 가지 형태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S를 비신축적인 가격을 지닌 기업들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S는 0에서 1사이 값이겠죠. 예를 들어서 S가 30%다. 그러면 0.3이다. 그러면 전체에서 30%가 비신축적인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가는 이 두 개의 가격 스킴의 가중 평균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결정되는 그 나라의 물가 수준이라는 것은 이게 비신축적인 가격 스킴을 가지는 기업들은 이렇게 가격을 예측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비율이 X다. 0.3이다. 30%면 0.3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뭔가 하면 신축적인 가격 스킴을 가지는 기업들은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죠. 가격이 이렇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비율은 1 빼기 S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1에서 30%를 빼고 나면 1 빼기 0.3을 빼고 나면 0.7, 7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가격 스킴을 가중평균하게 되면 그게 그 나라의 물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타입이 있다. 그럼 두 타입의 행동을 가중평균하면
그게 그 결과 그 나라의 물가 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가격이 전체적인 가중평균 가격이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형태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가지고 단순하게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끌어 가봅시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양변에다가 1 빼기 SP, 그러니까 요걸 빼면 왼쪽 변에다 여기다가 이걸 빼고 나면 SP가 남고, 그러니까 P를 빼고 SP를 된 거죠. 그러니까 SP가 되고, 이 변에다 이걸 하게 되면 요건 그대로 있는데 요항이 없어지는 거죠. 1 빼기 SPP 요항이 없어지죠. 그럼 1 빼기 S 알파 Y 빼기 Y바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S가 많으니까 양변에다 S를 나눠주면 P는 EP에다가 S에 1 빼기 S 알파 Y 빼기 Y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물가는 기대 물가 수준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본 GDP 갭입니다. GDP 갭에 어떤 상수를 곱한 부분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을 봅시다. 물가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이 P가 높은 나라는 P가 높아진다. 결국은 P는 두 항으로 결정되는 거죠. 두 항으로 결정되는데, 높은 물가를 예상하고 있으면 물가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물가의 자기 실현적 기대 같은 겁니다. 물가가 높다 그러면 물가가 높은데 반응해가지고 사람들이 물건 가격을 높이고 임금을 더 높여달라고 요구해가지고 그걸 관철시키고 그렇게 되면 물가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실현적 물가에 대한 기대가 물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 그게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Y가 높으면 또 물가가 높아집니다. Y가 높다 그러면 GDP 갭이 플러스로 커진다. 그 이야기는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면 또 경기 요인에 따라 가지고도 물가가 높아집니다. 경기가 좋을 경우에는 물가가 높아지고 반대로 경기가 나쁘면 물가는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도 될 수가 있죠. Y가 Y바보다 낮다 그러면 그때는 불황이죠. 불황이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가 마이너스 항입니다. 그러면 EP보다도 물가 수준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경기에 따라 가지고 들쑥날쑥 하는 부분. 자, 이게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요거 항은 양수입니다. S라는 것이 비율이기 때문에 양수고 당연히 1 빼기 S도 양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알파도 양수라는 걸 봤죠. 그렇게 이거는 양수죠. 그래서 요 부분이 또 P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뭐 P가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고, 그 다음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요 식을 조금 더 조정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본 그런 총공급 곡선, 단기 총공급 곡선으로 다시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걸 Y에 대해 풀면, 그러니까 Y에 대해 푼다는 것은 이거죠. 여기다가 뭔가 하면 이거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전체를 그러니까 요건 알파가 아니고 A구나. 이것을 그냥 뭔가 하면 이거 전체를 알파분의 1로 했다. 이거 전체를 알파분의 1로 했다. 즉 알파는 이렇게 본 거죠. 알파를 이렇게 봤다는 이야기는 요걸 알파분의 1로 본 거죠. 그렇다 보면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다 알파를 곱하면 y는 y 빼기 y바는 알파 p는 알파 2p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여기다가 2p를 양변에 빼면 알파 곱하기 p 2p가 되는 것이고, y 빼기 y는 이걸 y바를 왼편에 보내면 y는 y바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단순히 요걸 알파분의 1로 바꾸게 된다 그러면 이 식 자체를 다시 정리가 풀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단기 총구공 곡선 딱 그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총구공 곡선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됐더라. 즉 그러니까 경직적 가격 모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직적 가격 패턴, 그게 제도 때문에 그렇고 계약 때문에 그렇고 또는 이제 메뉴 비용 때문에 그렇고 그런 원인 때문에 가격 조정의 경직성이 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경직적인 패턴을 반영하게 되니까 이런 P하고 Y가 양의 관계를 가지는 우상향하는 총구공곡선 형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직적 가격 모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우상향하는 단기 총구곡선을 우리가 유도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모형이고, 첫 번째 모형.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형은 불완전 정보 모형입니다. 불완전 정보 모형인데, 이것도 이제 동일한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불완전 정보 모형인데, 자, 가격이 비신축적인 원인이 뭐냐? 비신축적인 원인, 가격 조정을 못한 원인이 어디냐 그러면 앞에 같은 경우에는 제도나 계약이나 아니면 계약기간이나 아니면 뭐 메뉴 비용, 뭐 비용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안 했는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몰라서 못했다는 겁니다. 몰라서. 불완전 정보. 모르는 사람도 있죠. 사실 인플레이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반이죠. 그러니까 경제학을 안 배우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뭔지도 잘 모르는 거죠. 인플레이션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디서 그 값이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꽤 있는 겁니다. 즉 모든 임금과 가격이 완전히 신축적이어서 모든 시장은 청산된다. 시스템은 완전히 신축적입니다. 그리고 각 공급자는 한 가지 상품만 생산하고 여러 상품들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각 공급자는 자기가 생산한 상품의 명목 가격을 알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알지 못한다. 자, 이런 거죠. 물가는 모르더라도 내가 파는 물건 가격은 다 알죠.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식당에서 뭔가 하면 이 밥 한 그릇에 얼마에 판다.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건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물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죠. 현실적으로. 즉 전반 내 물건 가격, 명목 가격은 알고 있고 내가 결정하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모른다. 이게 이제 불완전 정보명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고 가격 조정 비용이 한 개도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모르면 정보가 없다 그러면 가격 조정 못하는 거죠. 즉 각 상품의 공급자는 상대 가격에 달려있는 거죠. 상대 가격. 해당 물건의 명목 가격을 전반적인 물가 수준으로 나누어준 값인 상대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이 달려있는데 공급자들은 생산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물가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대 물가 수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물가가 변했더라도 P가 변했더라도 그냥 EP를 그대로 쓰고 있다 그러면 EP가 얼마다 고정되어 있으면 변하는 물가를 반영을 못하는 거죠. P가 상승했지만 EP는 불변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불완전 정보자들의 를 이제 이 모형에 집어넣는 이제 이 방법입니다. 공급자들은 자기가 생산하는 상품 상대 가격이 상승했지만 상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린다. 많은 생산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가지고 P가 EP를 상회할 때마다 Y가 증가한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왜 P하고 Y가 같이 가느냐라고 하면 물가가 올랐는데 사실은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러면 이 가게주인도 뭔가 모든 밥가격도 물가가 배로 올랐다 그러면 다 배로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데 오른 걸 모르는 거죠. 오른 걸 모르고 뭔가 하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뭔가 물건 가격은 절반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도 물건 가격이 다 올리는데 내 혼자만 안 올리고 있다. 그러면 상대 가격은 딴 데보다 밥값이 배가 되는, 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많이 오는데 그냥 그게 가격이 내가 싸져가지고 이게 많이 오는지 모르고 그냥 많이 오구나 싶어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만들어 파는 겁니다. 딴 데보다 반값을 파는 거죠. 그래서 상대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오른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른 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팔리니까 더 많이 공급함으로써 Y를 높인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불안전 정보 모형도 아까 본 그런 단기 공급 곡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자, 결국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지금 만들어냈던 이 공급 곡선을 우리가 DAS 모형에 집어넣으면 장기 공급은 이렇죠. 장기 공급은 이런데 이걸 집어넣으면 단기 공급은 이런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죠. 우상향하는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단기 공급이 이런 수평선이었습니다. 수평선에서 P에 따라 가지고 그냥 아래 위로만 움직였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일반화시킨 단기 총공급 곡선 이걸 집어넣게 되면 이런 더 일반화된 우상향하는 형태의 공급 곡선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균형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위쪽은 그리고 우상향의 원인 자체가 뭔가 하면 이 격차죠. P하고 EP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고 P가 EP보다 클 때는 더 위쪽이고 낮을 때는 더 밑쪽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다시 다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해석할 수 있는데, 뭐 달라진 것은 이제 수평선이 우상향선으로 바꿔졌다라는 정도가 이제 달라진 겁니다. 달라지는데 어차피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변화 전의 균형이 여기였다. 그런데 총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일단 뭔가 하면 이 AS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뭐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총수요가 늘었는데 근데 물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그냥 P가 EP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이 AD를 따라 가지고 E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균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여기서 물가가 높아져 가지고 이게 올라가면서 오른 물가를 반영하면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 P가 높아지면서 이 SRAS가 점점점 위로 이동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이동하냐 그러면 결국은 이 P가 P하고 같을 때까지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이 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균형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좀 더 일반화시킨 단기 총공급, 그러니까 경직적 가격 모형, 불완전 정보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일반화된 단기 총공급 모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ADAS 모형을 분석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모형은 폐쇄 경제도 이 모형은 동일한 그래프고 개방 경제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먼델 플레밍 모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형태의 총수요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방 경제, 폐쇄 경제에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ISLM 모형 같은 경우에는 폐쇄 경제만 쓸 수 있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개방 경제는 IS 스타, LM 스타, 먼델 플레밍 모형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정도로 이제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자, 봅시다. 중간고사 시험 대비 문제에서 9번의 대국과 소국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국과 소국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모든 나라는 두 개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국과 소국의 모든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국의 성격이라는 것은 세계 시장 이자율에 따라 좌우된다는 얘기죠. R스타에 따라 좌우된다. R스타에 따라 좌우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대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R스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통화정책에 따라 가지고 R스타가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제가 예를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마저도 그랬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총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세계시장 이자율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대국, 소국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이제 문제에서 분석할 때는 이제 이야기를 갖다 본다 그러면 두 모형을 같이 봐야 된다. 대국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 폐쇄경제 모형을 봐야 됩니다. 폐쇄경제 모형. 폐쇄경제 모형으로서 나타난 그걸 봐야 되고, 소국 성격이라 그러면 먼델 플레밍 모형을 봐야 되죠. 소국 개방 경제는 다 개방 경제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는 소위 이자율에 따라가 통화 정책에 따라서 그 효과는 이자율과 환율에 둘 다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같이 바라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폐쇄 경제라 그러면 환율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자율에 따라서 환율 변화는 안 보는 거죠. 안 보는 거지만 그 소국의 효과는 환율의 영향을 봐야 되는 것이고, 환율의 그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대국이라 그러면 이자율에 따른 효과도 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2번 문제는 뭐였죠? 지난 시간에 이거 안 해줬나요? 12번?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봅시다. 12번은 잠깐만 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질문 없는 사람은 이제 수업이 끝났으니까 나가도 됩니다. 이 질문에서 내가 찾아봐주고, 그것이 경제 2019. 12번 문제.
지금은 아니고. 현재 경제는 평소에 비해서 물가가 낮고 소득도 하락하였다. 자,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서 충격이 발생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충격이 어디에서, 총수요에서 발생했느냐, 총공급에서 발생했느냐, 이 이야기인 거죠. 총수요, 총공급. 그 다음에 그것이 왼쪽으로 갔느냐, 오른쪽으로 갔느냐.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뭐든지, 어떤 충격이든지 왼쪽으로 가면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경기가 좋아지는 충격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총수냐, 총공급이냐. 평소에 비해서 물가가 낮아지고 소득도 하락했다. 그러면 이게 왼쪽 밑으로 간 거죠. 왼쪽 밑으로 간 겁니다. AS, AD 모형, AD, AS 모형에서 왼쪽 위로 간 거죠. 균형에서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왼쪽 밑으로 가려고 그러면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간 겁니다.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가면 P도 떨어지고 Y도 떨어지죠. 새로운 교차점이. 그러니까 현재 경제 상태를 봐가지고 어떤 충격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대공황을 분석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대공황을 분석할 때 처음에 보면 이자율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소득이 떨어져 실업률이 높아지고 Y가 줄어들었다. 그럼 그것은 어떤 충격이 발생했느냐? 그것도 총수요가 떨어진 것이다. 그러면 총수요가 어떤 부분에서 떨어지느냐 따져보니까 뭐 주가 폭락으로 소비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뭐 투자가 이자율 상승으로 또 뭐 투자가 줄어들었고 뭐 그 다음에 정부 지출도 줄어들어 가지고 총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설명을 했죠. 자, 됐나요?